분담금 12배를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트럼프의 최후 통첩에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은 웃으며 네 글자를 던졌습니다. 얼마든지요.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그 협박을 직접 설계한 미국 핵심 참모가 한국에 다녀온 뒤 자기 작품을 자기 손으로 부숴버린 겁니다. 그가 백악관에 보고한 숫자 30조 달러.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워싱턴이 뒤집혔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지하 벙커급 회의실에 앉아있던 저는 CNN 속보 자막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그대로 테이블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서류 위로 쏟아졌지만 그따위 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화면 속 자막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에 얼마든지요 발언. 네 글자, 고작 네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네 글자가 73년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의 심장부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잠시 1초만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마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을 겁니다. 저는 제임스 콜린스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28년간 수석 전략보좌관으로 일해온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미국의 군사 전략을 설계하는 사람이었고 아시아 동맹국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반드시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바로 사흘 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2배 인상안. 그 안을 직접 설계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 극단적인 숫자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얼마든지요라고 말한 그 순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보좌관 네이선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죠. 허세야, 어디 얼마나 버티나 지켜보자고. 네이선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일주일이요. 아니, 닷새면 충분할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세상 누구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과거에 항상 그래왔으니까 이번에도 결국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열흘 뒤, 저는 같은 회의실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상태로 보고서를 들고 서 있었죠. 그 보고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의 예상 손실 30조 달러. 그리고 그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도 바로 저였습니다. 도대체 그 열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분담금 12배 인상안을 만든 사람이 왜 자기 작품을 자기 손으로 부수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시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로즈가든 기자회견, 바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아침 백악관 로즈가든의 장미들은 이슬에 젖어 있었지만 트럼프의 목소리는 사막처럼 건조했습니다. 미합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의 자선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저는 가든 뒤편 VIP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죠. 솔직히 말하면 쾌감이었습니다. 제가 7개월간 밤을 새워 만든 시나리오가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한국이 현행 분담금의 12배를 지불할 의향이 없다면 우리는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12배. 한국이 매년 내던 1조 3천억 원을 15조 6천억 원으로 올리라는 요구였습니다. 불가능한 숫자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핵심이었어요.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숫자를 불러서 한국을 코너로 몰아넣고 그 다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 만드는 것. 이건 협상이 아니라 굴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심리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저는 상원 군사위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이미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죠. 랜돌프 하워드 상원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자 저희 직속 상관이며 30년간 저희 정치적 후견인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잘했어, 제임스. 하워드 의원은 두꺼운 시가에 불을 붙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는 마치 이미 이긴 게임의 결과를 확인하는 듯한 여유가 서려 있었죠. 12배 안을 관철시킨 건 자네의 공이야. 대통령도 자네 이름을 기억하게 될 거야. 저는 어깨를 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 핵 위협, 중국의 압박, 이 두 가지만으로도 그들은 우리 없이 하루도 버틸 수 없어요. 당연하지. 하워드 의원이 씨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 연기가 회의실 천장까지 피어올랐고 묘하게도 그 연기 속에서 저는 승리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무지한 착각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이 매년 우리한테 내는 돈이 얼마인 줄 아나? 고작 1조 3천억 원이야. 하워드 의원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 돈이면 오하이오에 자동차 공장 하나 겨우 짓는 수준이지. 근데 우리는 그 나라에 2만 8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해구산을 제공하고 정보 자산을 공유하고 연합훈련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어. 그는 시가를 재떨이에 세게 눌러끄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ATM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ATM의 비밀번호를 바꿀 시간이 된 거지.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고개만 끄덕인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아버지 리처드 콜린스는 주한미군에서 18년간 복무한 대령이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언제나 군복 차림으로 서재에 앉아 계셨고 벽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임스, 한국은 우리가 피로 지켜낸 나라다. 전쟁에서 폐허가 된 그 땅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웠지. 어린 저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만든 나라이고 미국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이에요. 그 믿음은 대학을 거쳐 상원에 들어온 뒤에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28년간 그 믿음 위에서 정책을 세우고 보고서를 쓰고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한 번도 그 믿음을 검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그날 오후 저는 브래드 밀러 국방부 예산차관보와 합동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밀러는 저와 다른 유형의 인간이었어요. 감정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오직 스프레드시트와 예산표만 사랑하는 남자였죠. 그가 쓴 보고서 제목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 분석. 동맹이든 전쟁이든 그에게는 전부 숫자 게임이었습니다. 콜린스, 숫자로만 보자면 답이 나왔어. 밀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주한미군 연간 주둔 비용 약 50억 달러. 한국이 부담하는 직접 분담금 약 11억 달러. 미국 순지출 약 39억 달러. 이걸 12배로 올리면 우리 순지출이 제로가 되는 수준이야. 완벽하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전액 부담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떠나든가. 둘 중 하나야. 밀러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감정 빼고 숫자로만 얘기합시다. 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때 저는 밀러의 분석에 빠진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알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숫자 뒤에 가려진 진짜 진실을 말이에요. 미국이 한국에 주는 것만 계산하고 한국이 미국에 주는 것은 단 한 줄도 적지 않은 보고서. 그게 워싱턴의 표준이었고 저는 그 표준을 만들어낸 공범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발표 직후 워싱턴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모든 분석가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동의하고 있었죠. 한국은 일주일 안에 협상을 요청할 것이다. 이건 28년간의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과거 방위비 협상 때마다 미국이 압박 카드를 꺼내들면 한국은 예외 없이 한두 달 안에 테이블로 돌아왔으니까요. 이번에는 아예 철군이라는 핵폭탄까지 꺼냈으니 일주일도 안 걸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침묵했습니다. 국방부도 외교부도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야. 내부 조율 중이겠지. 하워드 의원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둘째 날.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자주국방 완성 로드맵이라든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실전 배치 가속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게 뭐야? 네이선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론전이겠지. 국내 정치용이야. 실제로 저걸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없이 자주국방을 한다고? 북한의 핵미사일 앞에서, 중국의 군사적 압박 앞에서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례 국무회의가 열렸고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저는 상원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켜고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화면 속 대통령은 강요들과 평온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살벌한 분위기와는 천지 차이인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편안한 모습이었죠. 그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미국의 철군 위협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고요. 한국 대통령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점심 메뉴를 고르듯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분들이 정말 떠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통역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영어 자막을 3번이나 다시 읽었죠.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방금 세계 최강대국의 위협 앞에서 마치 아이가 장난치는 것을 보는 어른처럼 코웃음에 가까운 여유를 보여준 겁니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워드 의원실,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NSC까지 모든 곳에서 동시에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방금 한국 대통령이 뭐라고 한 거야? 하워드 의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얼마든지요라고 했습니다. 의원님, 미쳤군. 완전히 미쳤어. 하워드 의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허세야. 분명히 허세일 거야. 일주일만 기다려봐. 아니, 닷새. 닷새면 비공식 채널로 연락해 올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한국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비공식 채널도, 백채널도, 제3국을 통한 우회 접촉도 전무했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점점 더 기괴해졌습니다. K방산 수출 목표 연 300억 달러로 상향 조정.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 시험 발사 성공. 자주국방 로드맵 확정. 5년 내 완전한 독자 방위체계 구축. 이건 굴복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한국은 마치 미국의 철군 위협을 기회로 삼아 자주국방으로 가는 속도를 더 높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하워드 의원의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여유롭던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초조함이 채우기 시작했죠. 콜린스. 그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시가를 문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직접 가야겠어. 어디로 말입니까? 한국이지. 어딜 가겠나. 하워드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서 저들 속내를 파악해와. 진짜 배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뒷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건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가서 한국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직접 가져오겠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제 목소리가 귀에 생생합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28년간 서류로만 봐왔습니다. 스프레드시트의 숫자로만, 보고서의 문장으로만, 회의실의 슬라이드로만 한국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진짜 한국을 본 적이 없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서재에서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아버지가 주한미군 시절 모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군번줄,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봉투에 담긴 편지들. 저는 그것들을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속에는 한국인 군인들과 함께 찍은 것이 많았는데 저는 그때까지 그 사진 속 한국인들의 얼굴을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저는 상자를 캐리어 한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상자 속에 제 인생을 바꿀 편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말입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탄 순간까지도 저희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없이 못 산다는 증거를 가져와서 하워드 의원에게 바치자.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국의 군사력 데이터, 경제 지표, 외교 분석 보고서를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제 편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주한미군의 억제력 기여도, 한국군의 독자 작전 수행 능력 한계, 모든 숫자가 미국 없는 한국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압도적이었거든요. 반짝이는 유리 외벽, 끝이 보이지 않는 터미널, 쉴 새 없이 이착륙하는 항공기들. 워싱턴의 덜레스 공항보다 더 크고
더 현대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길,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닌데. 하지만 저는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공항 좀 크면 뭐하나. 결국 미군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 없는 나라인 건 마찬가지 아닌가. 저는 마중 나온 주한미군 연락장교의 차에 올라타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주일이면 끝나. 한국이 못 버틴다는 증거를 모아서 워싱턴에 보고하자. 그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깔끔하고 확실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계획. 하지만 열흘 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전혀 다른 보고서를 들고 있게 됩니다. 한국이 못 버틴다는 증거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 없이는 못 버틴다는 증거를 말이죠. 그리고 그 보고서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의 전략적, 경제적 예상 손실 총액 30조 달러. 그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평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험프리스 기지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의 심장부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미군 해외 기지. 이곳이야말로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성심성의껏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곳곳에 솟아있는 현대적인 빌딩들, 끊임없이 흐르는 차량들. 워싱턴 근교의 버지니아 고속도로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인프라였죠. 하지만 저는 그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험프리스에서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을 확인하고 한국이 이것 없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 기지 정문에 도착한 순간 저는 차 안에서 고개를 쭉 빼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문에서 바라본 기지는 하나의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면적이 여의도의 6배가 넘습니다. 연락장교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15제곱킬로미터. 병원, 학교, 쇼핑센터, 골프장까지 전부 갖추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기지를 한국 땅에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헌신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 보안 검색을 마치고 기지 안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요. 하지만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정문을 지나자마자 발견되었습니다. 기지 안에서 들리는 말의 절반 이상이 한국어였습니다. 식당 앞을 지나가는 직원들, 시설관리 차량을 모는 기사들, 보안 초소에 서 있는 경비원들.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미군 기지의 한복판인데도 말이에요. 이곳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이 꽤 많군요. 저는 최대한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네. 전체 기지 운영 인력의 상당 부분을 한국 인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 않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국인의 비율이 70%는 넘어 보였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한국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들른 기지 내 푸드코트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운영 시스템 전체가 한국 기업이 맡고 있었습니다. 음식 조리부터 배식, 위생관리까지 전부요. 청소팀도, 시설 유지보수팀도, 쓰레기 수거팀도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슬쩍 마이클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지의 전기는 어디서 공급받나요?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수도는요? 한국수자원공사요. 통신 인프라는 KT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광케이블부터 위성통신까지 전부 한국 기술로 구축되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군 기지인데 모든 기반 시설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니. 하지만 진짜 충격은 오후 브리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지 운영 현황에 대한 공식 설명회가 열렸고 거기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숫자의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이 기지의 총 건설 비용은 약 120억 달러입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중 한국 측이 부담한 비율은 95%입니다. 저는 순간 숫자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잠깐, 95%라고요? 네, 약 114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약 18조 원에 해당합니다. 부지 제공, 건축비, 주민 이주 보상비, 환경영향평가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는 가져온 노트북을 급히 열었습니다. 밀러가 준 보고서를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그 보고서 어디에도 이 숫자는 없었습니다.
한국이 기지 건설비의 95%를 냈다는 사실이 우리의 공식 분석에는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뭡니까? 저는 마이클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공개된 자료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기지 건설비야 한 번 내면 끝이니까. 운영비는 당연히 미국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겠지. 그래야 말이 되니까.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가 제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냈습니다. 매년 기지 운영에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 통신,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 비용 역시 대부분 한국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기 요금은 한국 일반 산업용 전기 요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특별 요금이 적용되고 있었고 그 차액만 해도 매년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미군 가족들을 위한 주택단지, 국제학교, 체육시설까지 모든 건설과 유지관리 비용도 한국 측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의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라이드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밀러의 보고서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한미군 연간 주둔 비용 50억 달러, 한국 부담 11억 달러, 미국 순지출 39억 달러. 그 보고서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진실의 절반만 담은 사기였습니다. 한국이 직접 현금으로 내는 분담금만 계산하고 기지 건설비 18조 원, 매년 수조 원의 운영 지원비, 부지 무상 제공, 전기 요금 할인, 환경 정화 비용, 소음 피해 보상까지 전부 빼놓은 거였어요.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기지 내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죠. 삼성물산, 한화시스템, LGCNS 사무실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지 통신망, AI 보안 시스템, 스마트 에너지 관리까지 모든 첨단 인프라가 한국 기업의 기술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시설관리 팀장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근무하셨나요? 벌써 22년째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미군 장병들은 2년마다 교체되지만 저희는 계속 여기 있으니까 이 기지의 모든 배관 하나, 전선 하나까지 저희가 더 잘 알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국인보다 한국인이 미군 기지를 더 잘 알고 있다. 그 말은 곧 한국이 지원을 중단하는 순간 이 기지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갖다 바치고 있다고? 받는 쪽은 오히려 우리잖아.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지 하나의 사례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한국의 군사력 자체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일정에는 국방부 산하 공개 전시관 방문과 마침 열리고 있던 국제방산 전시회 ADX 참관이 잡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산이라고 해봐야 미국 기술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기술을 주고 한국이 조립해서 파는 것. 그게 제가 알고 있던 K방산의 전부였습니다. 공개 전시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전시관 중앙에 K9 자주포의 실물 크기 모형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건 그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모형 옆에 붙어있는 패널에 적힌 글자 때문이었습니다. K9 자주포, 세계 수출 1위, 현재 9개국 실전 배치, 세계 수출 1위, 자주포 시장에서 세계 1위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패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이 자주포 수출 세계 1위라니. 추가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까지. 나토 주요 국가들이 K9을 선택했죠. 저는 고개를 돌려 다음 전시물로 향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모형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재 몇 개국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12개국 이상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와 중동에서 문의가 많습니다.
그 다음 전시물은 극초음속 미사일이었습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어떤 방어체계로도 요격이 불가능한 차세대 무기. 한국이 이걸 자체 개발했다는 패널을 보면서 제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시험 발사에서 목표물의 오차 1m 이내로 명중했습니다. 이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안내원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자체 개발한 나라가 5손가락 안에 든다고요?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 전시관을 나와 ADX 전시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미국 기술 베낀 짝퉁이라는 제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시관은 전시관일 뿐이잖아. 실제 수출 실적이 중요하지.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ADX 전시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벽에 부딪혔습니다. 전시장은 전 세계에서 몰려온 바이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 부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모두가 계약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진엑스원, KAI 부스 할 것 없이 전부 북새통이었죠. 현대로템 부스에서 저는 K2 흑표 전차의 스펙 시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미국의 M1A2 에이브럼스와 비교한 데이터가 나란히 적혀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몇몇 항목에서 K2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기동성, 자동장전 속도, 도하 능력, 특히 하천을 건너는 도하 능력은 K2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유창한 영어가 들렸습니다. 인상적이시죠? 돌아보니 가슴에 폴란드 국기 배지를 단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오셨습니까? 네. 저는 폴란드 국방부 조달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한 나라였으니까요.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것도, 독일 것도, 프랑스 것도 다 검토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그가 목소리를 약간 낮췄습니다.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가격은 유럽이나 미국 제품의 60에서 70% 수준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이었던 건 납기입니다. 한국은 약속한 기한을 칼같이 지킵니다. 독일이 레오파르트 전차 인도에 4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 한국은 18개월 안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켰습니다. 계약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총 6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저는 입 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600억 달러. 한 나라와의 단일 방산 계약이 600억 달러라니. 이건 미국의 주요 방산 계약과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되겠습니까? 폴란드 관계자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국 방산은 이미 미국과 동급이거나 몇몇 분야에서는 그 이상입니다. 특히 포병과 장갑차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전시장의 북적이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기업 부스 앞에 줄 서 있는 40개국 이상의 바이어들. 이것이 제가 짝퉁이라고 비웃던 K방산의 현실이었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최신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5위권에 진입했습니다. 7년 전만 해도 35억 달러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7년 만에 거의 6배가 뛴 겁니다. 이건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하워드 의원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한국이 무릎 꿇을 증거를 가져오겠다고 큰 소리쳤는데 이틀 만에 발견한 건 정반대의 증거뿐이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불편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28년간 믿어온 것이 전부 틀린 건 아닐까?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저는 원래 계획에 없던 경유지를 추가했습니다. 도쿄였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받은 충격을 일본에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일본이라면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콧방귀 낄 것이고 그러면 제 편견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는 위안이라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나리타 공항에 내려 도쿄 시내로 향하면서 저는 오래전 인연인 일본 방위성전 간부 와타나베 게니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방위정책국에서 30년간 일하다 퇴직한 베테랑으로 동아시아 안보 문제에서는 일본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도쿄 아카사카의 한 고급 이자카야 개인실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와타나베는 머리가 반쯤 새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는 사람이었죠. 그는 첫 마디부터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콜린스 상.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와타나베가 사케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나온 순간 도쿄의 관저에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비상등이요? 네. 한국 대통령이 얼마든지요라고 말했을 때 솔직히 일본은 한국보다 더 당황했습니다.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문제가 왜 일본의 비상이 됩니까? 와타나베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문장 중 하나를 내뱉었습니다. 한국은 미군이 떠나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사케잔을 입에 가져가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국은 이미 자주국방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와타나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독자 정찰위성, 핵잠수함 추진 연구, 드론 군집 시스템. 한국은 미군 없이도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독자적 무력을 거의 완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후 80년간 미국의 해구산에만 의지해왔습니다. 자주방위라는 개념 자체가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헌법 구조에 묶여서 공격 능력을 가질 수도 없고 독자적 핵 억제력은 꿈도 못 꿉니다. 미군이 떠나면 일본은 중국과 북한 앞에서 벌거벗은 몸이 됩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일본의 최고 안보 전문가가 한국의 군사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본보다 낫다는 뉘앙스로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와타나베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최근 방위성 내부에서 극비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동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건데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어떤 결과였습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현재의 3배로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대만이 무너지면 다음 타깃은 센카쿠, 그 다음은 오키나와입니다. 일본 본토까지 위협받는 시나리오가 5년 내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는 사케를 한 모금 마시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콜린스 상. 미국이 한국을 잃으면 일본도 잃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잃으면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건 도미노입니다. 저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인정한 겁니다. 그것도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이 한국 없이는 자기들도 못 버틴다고 고백한 겁니다.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열고 유럽 나토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영국 국방부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담당하는 옛 동료 토마스 캠벨이었죠. 답장은 2시간 만에 왔습니다. 제임스,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네. 한 가지만 말해주지. K방산이 없으면 동유럽 방어선은 3년 안에 무너진다.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들어간 건 가격 때문만이 아니야. 성능이 우리 것보다 나으니까 간 거야. 그리고 지금 노르웨이, 루마니아, 에스토니아가 줄을 서 있어. 한국이 지금 나토의 군수 창고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워싱턴은 모르고 있나?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인정하고 유럽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무시하고 있는 건 오직 워싱턴뿐이었습니다. 아니, 워싱턴 전체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저와 하워드 의원, 그리고 밀러 같은 사람들뿐이었죠. 도쿄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한국이 못 버틴다는 증거를 찾으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고 싶었던 건 진실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얼마든지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 그 자신감의 근원이 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를 말이에요. 마침 한국 국회에서 공개 청문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주제는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 대응과 자주국방 로드맵이었습니다. 외국인 참관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즉시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국회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분위기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워싱턴이었다면
이런 주제의 청문회는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국방 전문가의 말이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위협이 되느냐고요? 그가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완전한 자주국방을 실현할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지수 기준으로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방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5위권에 진입했습니다. 7년 전의 6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3년 내 세계 4강 진입입니다. 전문가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미친 듯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발표자가 나섰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출신의 전직 연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핵심 전략 자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슬라이드를 넘기며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사거리 최대 3,000km. 한반도는 물론 주변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둘째, 극초음속 미사일. 마하 5 이상. 시험 발사 5회 연속 성공. 세계에서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5곳뿐입니다. 셋째, 드론 군집 시스템. 300대 이상의 드론이 AI 기반으로 동시 작전 수행, 실전 배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넷째, 독자 군사위성 체계. 현재 5기가 운용 중이며 내년까지 8기로 확대됩니다. 24시간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양자암호 통신. 어떤 적대국도 해독할 수 없는 통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의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미군 없이 북한의 핵 위협을 독자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단언합니다. 전직 연구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 보복이라는 3축 체계를 실전 수준으로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과 독자 정찰위성이 더해지면 해구산 없이도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균형이 가능합니다. 청문회 중간 휴식 시간에 저는 한 의원과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국의 철군 위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요? 그 의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기묘하게도 사흘 전 한국 대통령의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라고요? 네. 완전한 자주국방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각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진짜로 미국의 위협을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익히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저는 여의도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한강 수면 위로 금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저는 28년간 한국을 미국이 보호해야 할 약소국으로 취급해왔습니다. 분담금을 12배로 올려서 한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전략을 짰습니다. 한국을 ATM이라 부르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제가 아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까지 도울 수 있는 군사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4년 걸리는 무기 납품을 18개월에 해치우는 나라. 나토의 군수 창고가 되어가고 있는 나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자체 개발한 나라. 이런 나라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협박했다니. 내가 28년간 뭘 보고 있었던 거지?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물결 위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재에서 태극기를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모습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죠. 호텔 침대에 앉아 저는 캐리어에서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출발 전에 별 생각 없이 챙겨온 낡은 나무 상자. 먼지를 닦아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군번줄,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봉투에 담긴 편지들. 저는 사진을 한 장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자세히 보지 않았던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리처드 콜린스 대령이 젊은 시절 캠프 엘리에서 찍은 사진. 군복 차림의 아버지 옆에 한국군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 연필로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나의 전우 박중희와 함께 이 친구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 없다. 다음 사진. 아버지와 한국인 군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군용 천막 아래에서 밥그릇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전우들이 해준 밥.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식사.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8년간 이 사진들이 상자 안에 있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이 한국인들의 얼굴을 자세히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전우였고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상자 맨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쓰신 편지였습니다. 겉봉에 제임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한국 관련 강경 정책을 주도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가 시대에 뒤떨어진 감상주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년의 파킨슨 증상으로 손이 떨리셨기 때문에 글씨가 비뚤비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임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구나.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쓰마. 나는 한국에서 18년을 보냈다. 그 18년 동안 나는 한국이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라고 믿었단다. 하지만 퇴역 후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다. 진실은 정반대였어. 한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캠프 헬리에 있을 때 기지의 모든 것을 한국이 책임지고 있었다. 전기도, 물도, 음식도, 건물도. 우리 미군은 그저 와서 살기만 하면 됐어. 그때 나의 전우 박중희가 이런 말을 했단다. 콜린스 대령,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당신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부끄러웠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 대상으로만 봤지 한 번도 동등한 친구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 편지의 다음 부분에서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임스, 나는 내가 상원에서 하는 일을 알고 있단다. 한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아. 아들아, 제발 부탁한다. 한국을 한 번이라도 직접 가서 봐라. 서류로만 보지 말고 직접 그 땅을 밟아봐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다. 진정한 동맹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란다. 진정한 동맹은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야. 만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갑질을 한다면 그건 동맹이 아니라 착취란다. 아들아,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민족이다.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면 그들은 100배로 갚아줄 거야.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면 언젠가 우리가 후회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 침대에 앉은 채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28년간 몰랐던 진실을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한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의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험프리스에서 본 것, K방산 전시장에서 본 것, 와타나베에게 들은 것, 국회 청문회에서 본 것. 모든 조각들이 아버지의 편지 위에서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 없이 못 사는 거였습니다. 기지 건설비 95%를 부담하고 운영비를 대고 전기와 통신을 제공하고 심지어 미군 자녀들의 학교까지 지원하면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동맹을 지켜온 나라. 그런 나라에게 우리가 한 일이 뭡니까? 분담금 12배 인상, 무릎을 꿇으라는 협박, ATM 취급.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28년간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가면 하워드 의원에게 바칠 보고서가 아니라 진실을 담은 보고서를 쓰겠다고요. 한국이 무릎 꿇을 증거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무릎 꿇어야 하는 이유를 담은 보고서를 쓰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숙제를 반드시 완성할 작정이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제 28년 경력을 송두리째 태워버리는 일이 되더라도요. 새벽 4시, 저는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의 예상 손실 30조 달러. 그리고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본 보고서의 작성자인 저는 분담금 12배 인상안을 직접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자충수였음을 증언합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28년 만에 처음으로 맑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불빛만이 어두운 기내를 비추고 있었죠. 보고서를 쓰고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에 제 28년 경력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저는 하워드 의원과 결별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저를 키워준 정치적 후견인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가 가슴 안주머니에서 심장 바로 위를 눌러오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란다. 아버지의 그 한 문장 앞에서 28년의 경력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덜레스 공항에 내리자마자 네이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콜린스 상, 긴급 NSC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백악관입니다. 주제가 뭔가? 한국 상황 종합 분석입니다. 하워드 의원님이 직접 참석하십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그 순간이 온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달까요. 다음 날 아침, 백악관 지하 상황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가슴에 안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핵심 인사들이 모두 자리하고 있었죠. 국방부 장관, 국무부 차관, 국가안보보좌관, 합참의장. 그리고 맞은편 상석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하워드 의원. 그 옆에 밀러가 노트북을 펼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워드 의원이 저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한국에서 뭘 가져왔나? 저들이 무릎 꿇을 준비가 됐다는 좋은 소식이겠지.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무릎 꿇을 증거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하워드 의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대신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표지를 펼쳤습니다. 프로젝터에 제목이 떴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의 예상 손실 30조 달러.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하워드 의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콜린스, 자네 지금 뭘 하는 거야?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담금 12배 인상안이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자충수였음을 증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직접 설계한 장본인으로서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워드 의원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물컵이 튀어올랐죠. 자네가 한국한테 세뇌당한 거야. 고작 열을 갔다 와서 28년을 뒤집겠다고? 세뇌가 아닙니다. 눈을 뜬 겁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먼저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총 건설비 120억 달러 중 한국이 부담한 비율은 95%입니다. 약 18조 원. 매년 운영비 역시 전기, 통신, 수도, 시설관리 모두 한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밀러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건 직접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야.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밀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의 분석은 한국이 현금으로 내는 직접 분담금만 계산했습니다. 기지 건설비 18조 원, 매년 수조 원의 운영 지원, 부지 무상 제공, 전기 요금 보조, 환경 정화 비용, 소음 피해 보상.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빠뜨린 겁니다. 감정을 빼고 숫자로만 보자고 하셨죠? 좋습니다. 진짜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위해 부담하는 총비용, 직접 분담금 포함 연간 약 7조 원.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12배 인상 금액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이미 엄청난 금액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밀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K방산입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작년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5위입니다. 7년 전의 6배입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수출 1위. 폴란드 한 나라와만 6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참 의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수치가 정확한 건가? 공개된 자료입니다.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한국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시험 발사 5회 연속 성공. 마하 5 이상.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5곳뿐입니다. 드론 군집 시스템은 300대 이상 동시 작전이 가능하며 실전 배치 수준입니다. 독자 군사위성 5기 운용 중이고 내년까지 8기로 확대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군 없이도 독자 방위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미 가능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붉은 글씨로 적힌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의 예상 손실. 랜드연구소와 의회예산처 모델을 기반으로 제가 직접 산출한 수치입니다. 첫째, 인도태평양 전략 거점 상실. 중국 견제의 최전선을 잃습니다. 이로 인한 군사적 재배치 비용만 연간 800억 달러. 둘째, 대만 침공 가능성 3배 증가. 대만이 무너지면 세계 반도체 공급망 붕괴. 경제적 파급 효과 최소 10조 달러. 셋째, 일본 방위 부담 급증. 일본이 독자 방위 체계를 구축하려면 최소 15년. 비용은 미국이 상당 부분 떠안아야 합니다. 넷째, K방산 협력 단절. 현재 미국 본토 일부 기지에도 한국산 통신 장비와 방공 시스템 부품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끊기면 우리 기지 운영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다섯째, 동맹 신뢰도 붕괴. 한국을 버리면 나머지 동맹국들도 미국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나토 결속력 약화, 중동 동맹 이탈. 이것의 비용은 산출 불가능합니다. 총합, 향후 10년간 전략적, 경제적 손실 총액, 최소 30조 달러. 회의실이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30조 달러. 그 숫자의 무게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하워드 의원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콜린스, 자네 지금 자기가 만든 정책을 자기가 부수겠다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틀렸으니까요. 저는 28년간 한국을 서류로만 봤습니다. 단 한 번도 직접 확인하지 않은 편견 위에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미국에 30조 달러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재앙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워드 의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30년간 키워준 부하가 자기 앞에서 반기를 들었으니까요. 자네 경력이 끝났어. 알고 있겠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경력보다 이 나라의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 내내 침묵하던 사람이었죠. 잠깐, 콜린스의 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들어봅시다. 하워드 의원이 항의하려 했지만 국방부 장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하워드 의원, 30조 달러라는 숫자가 나온 이상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밀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회의 내내 노트북만 들여다보던 그 숫자의 남자가요. 저도 검토해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밀러에게 쏠렸습니다. 콜린스의 산출 방식에 일부 의문은 있지만 큰 틀에서 숫자의 방향성은 맞습니다. 우리가 빠뜨린 비용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의 실질 기여를 포함하면 현재 분담금은 사실상 적정 수준이거나 오히려 과다한 편입니다. 하워드 의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진영에서 이탈자가 나온 겁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합참 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인도태평양 전선 자체가 붕괴됩니다. 이건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무부 차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자주국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겠다고 위협해봤자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우리를 필요 없다고 선언하면 망하는 건 우리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를 버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 방에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워드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이건 반역이야. 동맹국 한 나라한테 꼬리 치겠다는 거냐? 아닙니다. 저는 일어서서 하워드 의원을 정면으로 마주보았습니다. 꼬리를 치는 게 아니라 피를 나눈 전우를 전우답게 대하자는 겁니다. 의원님, 70년 전 3만 7천 명의 미군이 그 땅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한 건 ATM이 아니라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70년이 넘도록 그 은혜를 갚아왔습니다. 매년 수조 원을 내면서 우리 군인들을 가족처럼 돌보면서 참전 용사들의 후손에게 장학금까지 주면서요.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담금을 12배 올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고맙다고 말하는 겁니다. NSC 회의 이후 상황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희 보고서는 백악관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고 하워드 의원은 끝까지 저를 반역자라 불렀지만 숫자 앞에서는 감정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30조 달러라는 현실은 어떤 정치적 수사로도 뒤집을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상원 외교위원회 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워드 의원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군사위원회 내 다른 의원들이 제 증언을 요청한 겁니다. 청문회 당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다가 손이 떨려 3번이나 다시 매야 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는 아버지의 편지를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가는 것 같았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을 때 수백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CNN, BBC, NHK까지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하고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전략보좌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미국 군인의 아들로서 섰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종이가 조명 아래에서 누렇게 빛났습니다. 제 아버지 리처드 콜린스 대령은 주한미군에서 18년을 복무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란다. 만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갑질을 한다면 그건 동맹이 아니라 착취란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28년간 한국을 미국이 보호해야 할 약소국이라 믿었습니다. 한국을 ATM이라 불렀습니다. 분담금 12배 인상안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무릎 꿇으라고 협박하는 전략을 짰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본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확인한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험프리스 건설비의 95%를 한국이 부담한 사실, 기지 운영의 모든 것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K방산이 세계 5위권으로 급성장한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자체 개발한 기술력, 폴란드와의 600억 달러 계약, 일본 방위성마저 한국의 군사력을 인정한다는 고백,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70년이 넘도록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후손까지 돌봐주는 놀라운 은혜 갚음.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숫자를 꺼냈습니다. 미국이 한국이라는 동맹을 잃을 경우 향후 10년간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손실 총액은 30조 달러를 넘어섭니다. 분담금 몇십억 달러를 더 받겠다고 30조 달러짜리 동맹을 내다 버리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청문회장에 탄식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70년 전 3만 7천 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피의 대가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충실한 동맹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그 은혜를 70년간 매년 수조 원으로, 매년 참전용사 초청으로, 매년 후손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갚아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목이 메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런 나라에게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분담금 12배, 무릎 꿇으라는 협박, 돈 더 안 내면 떠나겠다는 위협. 이것이 피를 나눈 전우에게 할 짓입니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세대가 피로 맺은 동맹에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70년간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충성에 우리는 갑질로 답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실수를 넘어서 도덕적 치욕입니다.
청문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방청석 한쪽에서, 곧이어 다른 쪽에서, 마침내 의원석에서까지 우레와 같은 박수가 청문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증언 영상은 미국 전역의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여론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겨왔던 한미동맹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죠. 2주 뒤,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합 중국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기존의 요구를 철회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한다. 철군 논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기술 공유, 공동 개발, 상호 안보 협력이라는 새로운 의제가 채웠습니다. 저는 하워드 의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 밑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하워드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가에 불을 붙이는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직 후 저는 한 가지 일을 더 하기 위해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16개국 2,300여 명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미군 묘역 앞에 서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 비뚤비뚤한 글씨가 부산의 바닷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묘비 앞에 편지를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늦었지만 눈을 떴습니다. 해설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년 한국 정부에서 참전용사 후손분들을 초청합니다. 항공료, 숙박, 의료비까지 전부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요? 네. 한 해도 빠진 적 없습니다. 올해도 300분 이상 오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70년이 넘도록 은혜를 갚고 있는 나라. 참전용사의 후손에게까지 장학금을 주는 나라. 그런 나라에게 우리가 했던 일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기념공원을 나서면서 저는 입구의 방명록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피로 맺은 우정을 아들이 어리석음으로 거의 부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진정한 전우로서. 제임스 콜린스.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75년 전 폐허였던 이 도시가 지금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빛을 만든 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 뒷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오래된 믿음이라고 해서 반드시 진실은 아닙니다. 저는 28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편견 위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라는 그 믿음을 단 한 번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한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가끔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강함은 존중에서 나옵니다. 한국이 미국의 위협 앞에서 여유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스스로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K방산 세계 5위, 극초음속 미사일, 독자방위 체계.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자존심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실력 없는 자존심은 허세이지만 실력 있는 자존심은 품격입니다. 셋째, 동맹은 거래가 아니라 우정입니다. 아버지는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70년간 은혜를 갚아온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분담금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그 신의를 돈으로 환산하려 한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버지의 편지를 지갑 속에 넣고 다닙니다. 비뚤비뚤한 글씨가 적힌 그 낡은 종이 한 장이 30조 달러짜리 동맹을 구했다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친구든, 가족이든, 동료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를 잊게 되고, 감사를 잊으면 그 관계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한국은 그것을 70년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잊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미 상원 군사위 28년 참모 제임스 콜린스가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강한 나라만이 대등한 우정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